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알바로 빌바오의 첫 6년의 뇌를 다루겠습니다. 이 책은 뇌과학 책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은 갓 태어난 아이가 만 6살이 될 때까지 어떻게 두뇌 개발을 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뇌과학이에요. 이렇게 다소 특수한 분야의 뇌과학 책이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 모든 부분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전달이 가능한 몇몇 부분만 골라서 나누어 드릴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뇌과학 책임에도 꽤 얇고 내용이 쉽다는 점입니다. 고등학교 과학 수업 정도를 들었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스페인의 정신과 의사이자 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아이의 뇌교육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적용해서 교육을 시켰고, 물론 모든 육아가 그렇듯이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세 아이 모두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아이로 잘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비밀이요. 이 뇌과학적인 비밀이라는 것이 결코 대단하거나 특수하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저자는 제가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에서도 썼던 표현처럼 스킬이나 테크닉이 아니라 원리가 뇌과학에도 중요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말해요. 그리고 그 원리란 굉장히 원칙적입니다. 뇌 발달에 있어서 속성 교육 따위는 없고요. 사랑이나 정서, 유대감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부모, 성숙한 부모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저자는 단언합니다. 저는 뇌과학 전문가가, 그것도 자신이 자녀 교육에 직접 실천을 한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는 점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꼭 아이 교육이 아니더라도요. 뇌과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가 나누어드리는 내용 정도는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이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다른 어떤 육아책보다 이 책을 특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런 책은요, 사서 읽으셔야 됩니다. 사서 두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내 것이 됩니다. 책값이 비싸다는 불평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보내는 학원비며 하루 저녁 술값을 생각하면 책만큼 인생에서 가성비가 높은 투자는 절대 없다고 적어도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 들어보시죠. 바로 시작할게요. 이 책은 0세부터 6세까지의 뇌 이야기이다. 1006년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뇌가 만들어지는 시기이다. 나는 신경심리학자로서 세 아이의 아버지로서 뇌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이 세상 모든 부모가 아이를 낳고 처음 아는 순간 느꼈을 테지만 모성과 부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책임을 동반한다. 첫 번째는 젖을 주고 씻기고 아이를 보호하는 보살핌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책임을 들 수 있다. 양육에 수반되는 것들, 백화점, 병원, 어린이집, 슈퍼마켓에서 있을 엄청난 소비를 책임져야 한다. 부모가 되기 위한 세 번째 책임은 이것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다름 아닌 아이들을 직접 교육하는 것이다. 교육이란 한마디로 정의하면 아이의 두뇌 성장을 돕는 것이다. 언젠가는 자기 머리로 스스로 목표를 달성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물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단순하긴 하다. 교육에는 적지 않게 복잡한 점들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교육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도와주어야 할지 배운 적이 없다. 뇌의 기본적인 기능이 무엇인지, 뇌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지, 어린 뇌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모른다. 지적인 측면과 감성적인 측면에서 아이의 성장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모른다. 아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믿음이 꼭 필요한 순간에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도 많다. 아이들은 누구나 성격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다.
평생 안고 갈 삶의 방식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내성적인 아이도 있고 반대로 외향적인 아이도 있다. 조용한 아이도 예민한 아이도 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 지능의 50% 정도는 이미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나머지 50%의 절반, 즉 25% 정도는 함께 공부하는 동료나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에 의해 결정된다고도 한다. 이것은 결국 아이의 성장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정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삶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의 아이의 성장에는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젖과 보살핌, 따뜻한 말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포근한 품이 없다면 아이는 일생을 통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정서적인 결핍, 지적인 결핍이라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 가족이 주는 안정감과 보살핌, 자극이야말로 아이의 두뇌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요즘의 엄마 아빠는 역사상 그 어떤 시기보다도 아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여건 속에 있긴 하다. 우리는 이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첨단의 연구들은 아이의 충실한 두뇌 발달을 도울 실제적인 지식과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그로 인한 혼란이나 착오도 많이 있다. 최근 20년 동안 미국에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아이들의 수가 7배나 증가한 것 또한 사실이다. 더욱 이 수치는 지속적인 오름세에 있다. 오늘날 선진국의 아이 9명 중에 1명은 향정신성 의약품의 영향 아래에서 학령기를 보내는 것이다. 정작 뇌의 균형적인 발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에 중요한 가치를 놓쳐버리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 또 교육과 유아 성장 발육의 영역에서 온갖 상업적인 행위들이 난무한다. 두뇌를 개발하는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천재를 양성한다는 유치원을 세우고 정신을 이완시켜 행동을 개선하는 약품 개발에 관심을 두는 업체들이 많다. 기업들은 이러한 형태의 프로그램, 자극, 치료들이 두뇌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자연주의 교육 이론을 믿는 부모들도 있다. 일체의 규범이나 좌절로부터 자유롭게 아이들이 성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에게 좌절은 감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규범이나 제한들은 창의적인 잠재력을 방해할 수 있고 지나친 보상이 자신감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있다. 나는 여기서 단언할 수 있는데 양쪽 다 틀렸다. 기술적 강화 자극을 통해서 아이의 두뇌 능력을 최고로 키워낼 수 있다는 개념이나 자유로운 탐구와 경험을 통해서만 인간이 완전한 발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개념, 이 두 가지 개념 다 맞는다고 볼 수 없다. 사실 우리 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도 않고 때때로는 우리가 믿는 것처럼 기능하지도 않는다. 뇌는 자기 고유의 작동 메커니즘이 있고 그 방식대로 작동한다. 전 세계 신경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뇌 발달의 원칙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 암호를 풀어내려고 노력해왔다. 아이들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지적으로 알찬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도와줄 전략을 알아내기 위해 애써왔다. 그러나 결국 진화학과 유전학의 연구들은 순수하거나 선한 것과는 거리가 먼 우리 인간의 본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공격성이나 지배욕구 같은 가장 원시적인 원초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이들끼리만 뛰어놀고 있는 학교 운동장에 가서 관찰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선생님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난 곳에서 인간이 가진 공격성과 지배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또는 관용이라는 인간이 가진 좋은 본능이 어떻게 이타심이나 상호 협력 형태로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본능들을 적절히 제어해서 아이들이 타인의 존중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물론 부모와 선생님의 올바른 지도가 없다면 올바른 길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두뇌 발달에 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들이 있다. 너무 이른 시기의 두뇌 자극은
아이의 지능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만 출생 후에 처음 몇 년 동안 절대음감이라고 하는 청각 능력과 음악을 배울 능력, 그리고 다른 언어를 모국어와 똑같이 학습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확인되었다. 이것이 이중 언어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무조건 더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겠지만, 만약 원어민이 수업을 할 수 있다면 일주일에 몇 시간씩 외국어 수업을 하는 것이 유익할 수는 있겠다. 베이비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모차르트 음악을 듣는 것은 아이의 지능 발전에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 물론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은 긴장을 풀 수 있고 몇 분 더 학습에 집중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뿐이다. 몇 분만 지나면 효과는 사라져버린다. 너무 어린아이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전자기기에 자주 노출시키는 것이 주의력 결핍 장애나 학습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다. 확실한 연구 자료도 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주의력 결핍 장애가 지나치게 과잉 진단되고 있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쉽게 말하자면 약물을 복용할 필요까지 없는데도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하는 아이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이야기다. 그렇지만 과잉 진단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의사들은 오히려 가정의 교육 환경이 더 큰 문제라고들 주장한다. 주의력 결핍증과 유아 우울증의 큰 폭 증가 이면에는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에 아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환경과 관련이 많다는 주장들이다. 당연한 이야기다. 아이들의 지능 개발을 약속하는 수많은 기적의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엄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어떤 실효성도 보여주지 못한다. 이들 프로그램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먼저 출발하면 멀리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두뇌 발전의 자연스러운 프로세스들은 외면하고 두뇌 개발을 가속화하는 데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두뇌 개발은 절대로 가속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아니다. 며칠 만에 완숙시키는 유전자 변형 토마토가 그 본질적인 맛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다. 단계를 뛰어넘기 위해 빨리 달리라는 압력을 받은 뇌는 본성의 일부를 잃어버리게 된다. 공감하는 능력, 기다릴 줄 아는 능력, 차분함, 사랑 같은 자질은 온실에서 키우듯이 속성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은 인내심 있는 부모를 필요로 한다. 아이가 충분히 느리게 성장하면서 충실히 있고 스스로 결실을 맺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부모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이의 뇌 성장에 관한 신경과학의 가장 중요한 발견들은 너무나 단순하고 또한 자명하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알바로 빌바오의 첫 6년의 뇌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제우의 서재, 네이버 블로거 생의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제우의 서재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 쓴 제 첫 번째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과적인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서,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